엉덩이를 씻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조언. 항문을 정기적으로 씻으면 3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말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45세의 오 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 씨에 따르면 최근 항문 가려움증이 있었고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오 씨에게 항문 주위 습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항문 주위 습진은 항문 주변 피부에만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국소적인 발적, 구진, 삼출물, 밀안,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며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색소 변화, 균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항문 주위 습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항문 주위 위생 불량이라고 경고합니다. 항문 주위는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대변이 지나다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지로 꼼꼼하게 닦지 않아 대변과 세균이 오랫동안 항문 주위에 남아있으면 항문 주위 습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지로 힘껏 닦아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고 속옷에 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항문 주변 피부에는 주름이 있어서 대변이 쉽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휴지로 닦아내기도 어렵고 남아있는 대변은 속옷에 얼룩을 남기기 쉽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지를 몇 장 더 뜯어서 더 세게 문지르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항문 주변 피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실제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은 항문 부위를 헹궈 대변 잔여물이 남을 위험을 줄여주고 항문 부위에 붙어있는 세균을 씻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로 헹군 후에는 휴지로 물기를 제거하여 항문 부위를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의사들은 항문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3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치질 발생 위험을 줄이세요. 휴지로 항문을 세게 문지르면 항문 주변 피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로 항문을 씻으면 항문을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문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항문 주변 피부를 보호하고 치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항문 주변의 가려움증을 줄이십시오. 항문 가려움증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극심한 가려움 때문에 긁고 싶어지지만 긁을수록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항문 주변 피부는 매우 민감하여 긁으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치질, 항문 주위 습진 및 기타 질환은 모두 항문 주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누나 샤워젤을 사용하여 씻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누와 샤워젤은 알칼리성이므로 항문 주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항문을 매일 꾸준히 세척하면 요로 감염과 부인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항문을 제때 물로 씻는 것은 요로 감염과 부인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항문 주위가 질과 요도에 매우 인접해 있는 특수한 생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항문 주위 위생이 불량하면 이러한 세균들이 쉽게 올라와 질과 요도를 오염시켜 부인과 질환과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문을 세척할 때는 물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0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항문 세척은 하루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도하고 악취 나는 방귀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장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는 인체의 소화기관이 가스를 배출하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며 해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정상적인 하루 방귀 횟수는 5에서 15회이며 총 가스량은 3000에서 4000ml입니다. 가스는 삼킨 공기, 장내 세균의 발효, 그리고 혈액으로의 확산으로 생성됩니다. 만약 과도하고 악취가 나는 방귀가 발생한다면 장내 세균총 불균형, 소화불량, 변비 등의 생리적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혈변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기질적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 건강은 식단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방귀는 인체 소화기관에서 가스가 배출되는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이며 소위 해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5에서 15회 방귀를 뀌며 총 방귀량은 3000에서 4000ml에 달합니다. 이 가스는 주로 3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식사나 대화 중에 삼킨 공기. 둘째, 장내 세균에 의한 음식물의 발효 및 분해로 생성된 가스. 셋째, 혈액에서 장내강으로 확산된 가스입니다. 방귀의 빈도와 냄새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 장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하고 악취 나는 방귀의 일반적인 생리적 원인. 악취가 심한 과도한 방귀는 반드시 잘못된 식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흔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내 세균총 불균형입니다.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하면 음식물이 비정상적으로 발효되어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가스는 썩은 달걀 냄새와 같은 악취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방귀가 잦아집니다. 둘째, 소화불량입니다. 위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면 음식물이 위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계속 부패하고 발효되어 악취가 심한 방귀를 유발합니다. 셋째, 변비입니다. 변이 오랫동안 장에 정체되면 장내 세균의 발효가 반복되어 가스 생성이 증가하고 방귀가 더욱 심해집니다. 방귀에 대한 흔한 오해. 장 자체의 생리적 문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방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덜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삼키는 것 또한 가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빨리 먹거나 식사 중에 말을 하거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소화관으로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 방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보통 약한 냄새가 나지만 양이 많을 경우 과도한 방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간과되고 식단이나 장 문제로 잘못 여겨집니다. 또한 방귀 냄새가 심한 것은 체내 독소가 과다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귀 냄새는 주로 박테리아 발효로 생성되는 황화물과 같은 물질과 관련이 있으며 소위 해독 작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방귀가 해독 작용을 한다는 유사과학적 주장을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과도하고 냄새 나는 방귀를 뀌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콩, 양파 또는 고단백 육류를 많이 먹은 후에 과도하고 냄새 나는 방귀가 나온다면 이는 대부분 식습관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 섭취를 줄이면 대개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귀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기질병의 경고 신호. 생리적 요인 외에도 과도하고 악취 나는 방귀와 함께 복통, 복부 팽만, 설사, 직장 출혈,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장염, 위장 출혈, 장폐색, 간 및 담낭 기능 이상,
심지어 소화관 악성 종양과 같은 장기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장의 정상적인 소화, 흡수 및 연동 운동을 방해하여 음식물 발효 및 가스 대사 장애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방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정상적인 방귀는 장에서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이며 신체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매일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소화기내과 임상합의에 따르면 장 건강을 유지하고 비정상적인 가스 발생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통곡물, 신선한 채소,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혈당 지수, GI, 과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단조로운 식단을 피하십시오. 동시에 콩, 양파, 마늘, 고지방, 고단백 육류와 같이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의 섭취를 적당히 줄이십시오. 음식을 삼키기 전에 충분히 씹고 급하게 먹거나 식사 중에 통화, 휴대폰 사용을 피하십시오. 탄산음료와 탄산수는 공기 흡입을 줄이기 위해 섭취량을 최소화하십시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는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사무실 휴식 시간에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하거나 몸통을 비트는 간단한 운동을 하여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및 배변 활동을 개선하십시오. 둘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여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참지 않으며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장기간의 불안과 긴장은 위장관의 자율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쳐 장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불량과 복부 폐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이완 활동을 위해 매일 시간을 내거나 요가나 조깅과 같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장 기능을 유지하세요. 모든 치료법은 임산부, 중증 당뇨병 환자, 위장 수술을 받은 환자 등 특정 인구 집단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량을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자가 조절로 인한 불편함을 예방하십시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 특정 인구 집단의 경우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고 악취 나는 방귀가 장기간의 과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복통, 직장 출혈,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와 같은 경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즉시 상담하십시오.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의 관련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표준적인 치료를 받으십시오. 건강보조제나 약물을 임의로 구매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 치료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일 40분씩 달리는 것이 노화를 늦출까요? 아니면 가속화할까요? 지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서 건강 유지에 탁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달리기의 이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매일 달리기는 체력과 두뇌 활동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총 20km를 달리는 사람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평균 5년 이상 젊으며 뼈와 근육 밀도 또한 강화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티 청, 윌류, 아이비 첸, 키티장 등 연예계 유명인들도 운동을 하고 있죠. 이 유명인들은 달리기를 즐겨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부는 탄력 있고 콜라겐이 풍부해 보입니다.
달리기가 신체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달리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노화를 촉진하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며 더 늙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40분씩 달리는 것이 노화를 늦출까요? 아니면 가속화할까요? 지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혈관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혈관의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조깅은 신체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혈중지질과 혈당을 안정시켜 고지혈증과 당뇨병성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체중 감량 및 날씬하게 만들기. 달리기는 체내 에너지와 지방 소모를 촉진하여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체지방을 유지함으로써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심폐기능을 향상시키세요. 달리기는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상지와 하지를 모두 사용하게 되어 심폐기능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폐활량을 증가시키며 근육의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반면에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 다리와 발의 유연성과 전신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근육 피로와 허리 통증을 줄이며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뇌 기억력 향상. 규칙적인 달리기는 뇌의 해마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마는 심혈관계 및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마를 강화하면 뇌 퇴행성 변화를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며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유해 물질과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면역세포의 방어 및 식세포 기능을 향상시켜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내용은 주로 대학교 스포츠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연구진은 약 1년 동안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달리기 훈련을 진행하며 신체 상태와 혈관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1년 동안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4에서 6년 더 젊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운동이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올해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우 건강하고 80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의료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퇴근 후에도 운동을 고집합니다. 그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신체 노화 과정이 현저하게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달리기를 하면서 나이가 더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실행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외에서 달리는데 익숙합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탄력과 콜라겐이 점차 손실되어 피부가 처지고 건조해지며 주름, 검버섯, 모공 확장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화 과정이 크게 가속화됩니다. 이 운동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함. 과도한 운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달리는 양이 너무 많은 경우이고, 둘째, 운동 강도가 너무 높은 경우이다. 중년층의 경우, 장기간 과도한 운동을 하면 신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영양소의 고갈과 세포 손실은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면 신체의 회복 과정이 저해되어 피로를 유발하고 노화 과정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3. 영양소를 적시에 보충하지 못함. 규칙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전혀 달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동 후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체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감소하고 노화가 가속화되며 심지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달릴 때 다음 3가지 사항에 주의하세요. 1.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세요.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다리 경련, 근육통, 심폐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달리기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달리는 사람들은 사전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 통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워밍업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깅 워밍업을 하는 동안 근육과 관절이 스트레칭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사지 자세. 달릴 때 잘못된 자세는 달리기 성능뿐만 아니라 걷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리기 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보폭을 길게 하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면서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다리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 연소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무릎에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심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도록 하세요.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숨을 세게 내쉬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필수적이며 호흡계를 이완시키고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휴식에 신경 쓰세요. 달리기량을 점차 늘려가면 심혈관 건강에는 더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근육과 골격계 손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보호 과정 중에 과도한 달리기와 적절한 휴식 부족으로 인해 무릎 마모, 발의 피로골절과 같은 흔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저칼륨혈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식품들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씨는 42세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 피곤하고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으며 회복이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이 씨는 바쁜 업무와 부족한 휴식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주말에 며칠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려던 리 씨는 갑자기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는 소리에 가족들이 놀라 남편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리 씨의 심전도 검사 결과는 평탄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질환을 배제한 후 의사는 심각한 저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임을 진단했습니다. 의사도 매우 안타까워하며 만약 그녀가 이틀만 일찍 혈액검사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남편은 응급실 밖에서 아내가 조금 피곤하다고만 말했던 것을 잊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칼륨 결핍증에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칼륨은 인체의 중요한 무기염입니다. 심장 박동, 모든 신체 활동, 심지어 호흡에도 일정량의 칼륨 이온이 필요합니다. 인체의 정상 혈중 칼륨 농도는 3.5에서 5.5말L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3.5말L 미만이면 저칼륨혈증으로 간주됩니다. 저칼륨혈증은 주로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칼륨 섭취 부족과 신장의 지속적인 칼륨 배설이 결합되어 저칼륨혈증이 발생합니다. 둘째, 세포외에게 다량의 칼륨 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하여 총 칼륨 수치는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혈중 칼륨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증, 과량의 포도당 및 인슐린 주입 또는 드물게 유전 질환에 의해 유발됩니다. 셋째, 피부, 소화관 및 신장을 통한 과도한 칼륨 손실 또한 저칼륨 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 결핍은 심각합니다.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칼륨 이온을 손실합니다.
과도한 땀으로 인해 칼륨이 손실되고 제때 보충되지 않으면 2차성 칼륨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하는 환자는 체내 수분 손실이 잦아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칼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특히 기저질환으로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거나 식욕이 부진한 사람들은 칼륨 섭취 부족으로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칼륨과 나트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칼륨 결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종종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동반하며 나트륨 대사 또한 칼륨을 고갈시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은 잦은 배뇨를 동반하며 소변에는 다량의 칼륨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칼륨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칼륨이 부족할 경우 피로는 가장 가벼운 증상일 뿐입니다. 칼륨 결핍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감 외에도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심장 박동 장애. 칼륨 결핍은 심근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자동성 증가와 전도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부정맥이나 심기항진과 같은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방실 차단, 심실 빈맥, 심실 세동, 심지어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근육 경련. 칼륨 결핍은 신경 전달과 근육 흥분에 영향을 미쳐 신체 전반에 걸쳐 비자발적인 근육 경련, 뻣뻣함 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호흡 곤란. 칼륨 수치가 낮으면 신경근 전달에도 영향을 미쳐 근육 약화, 호흡근 약화, 심근 약화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나 호흡폐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위장 불편감. 칼륨 수치가 낮으면 복부 팽만감, 복통, 메스꺼움, 식욕 부진과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칼륨 결핍은 위장 수축에도 영향을 미쳐 설사나 변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륨 결핍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중 칼륨 이온 농도 측정, 소변 비중 및 산도 측정, 심전도 검사를 통한 특징적인 변화 확인 등 전문적인 검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칼륨을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칼륨 결핍은 매우 해롭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칼륨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칼륨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식단을 통해 칼륨을 보충하세요. 먼저, 적절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물을 마시면 체액뿐 아니라 칼륨 이온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특히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혈중 칼륨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칼륨의 주된 공급원은 음식 섭취입니다. 음식에서 섭취한 칼륨은 장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진대사 과정에서 손실된 칼륨을 보충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칼륨 보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콩, 오렌지, 수박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많습니다. 2. 약물을 이용한 칼륨 보충. 식이 보충제만으로는 신체 필요량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할 경우 염화칼륨이나 구연산칼륨과 같은 일반적인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기 위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정맥 내 칼륨 보충. 경구용 보충제를 복용할 수 없는 심각한 칼륨 결핍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칼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농도가 잘못되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륨 결핍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칼륨 혈증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칼륨 보충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히 보충하면 혈중 칼륨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털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노화의 징후일까요? 의사, 네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남성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외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몸에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또한 털이 있지만 털이 나는 부위와 자라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누구나 몸의 털과 머리카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코 안에도 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긴 코털은 불편함을 유발하고 외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손으로 코털을 뽑습니다. 코털은 신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1. 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대기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을과 겨울철에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며 공기 중에는 오후 2시 오와 미세먼지 입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오염물질과 독소가 과도하게 많아졌습니다. 코털은 유해물질과 독소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흡입하는 산소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정화 효과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설령 일부 박테리아가 호흡기를 통해 코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코털에 의해 효과적으로 걸러져 위장으로 이동하고 위장에서 위산에 의해 제거됩니다. 2. 코 점막의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코털은 공기를 효과적으로 여과하고 코 속 점막의 온도를 유지하여 찬 공기가 직접 몸속으로 들어와 호흡기 및 폐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온이 낮고 공기가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불면 코 안의 건조함이나 출혈과 같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인간의 후각을 유지하기 위해 코는 본질적으로 후각을 담당하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코털은 중추신경계를 손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후각 기능의 저하를 막아줍니다. 코털은 후각신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 냄새는 식욕을 자극하고 먹고 싶은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노화가 빨라지고 피부와 모발도 그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중년 남성의 경우 코털이 점차 하얗게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노화 징후를 흰머리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털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노화의 징후일까요? 모든 장기와 내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은 신선한 산소와 혈액의 공급에 달려 있으며 이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임상 시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체내 혈류 감소가 멈추면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멜라닌 분비가 부족해지고 이는 모발 성장에 영향을 미쳐 모발이 숱이 적어지고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흰머리는 노화의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털은 신체의 일부이므로 흰 코털이 생기면 노화 과정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남성은 코에 흰털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는 흰털이 반드시 노화의 징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장기나 내부 조직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코털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 이는 4가지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남성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호르몬 불균형.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과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멜라닌 분비가 부족해지고 신체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내분비 불균형이 생기면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고 남성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코털이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수면의 질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은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에 여러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 컨디션을 개선하고 내분비 균형을 유지하며 코털을 더 짙게 하려면 먼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2. 폐 기능이 계속 저하됩니다.
피부가 매끄럽고 섬세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혈액과 다양한 영양분의 공급뿐만 아니라 폐의 이중 조절 효과 덕분이기도 합니다. 폐는 신진대사와 호흡 교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폐 속가스의 작용을 통해 신체의 모든 부위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포와 조직은 정상적인 생명 활동과 호흡 기능을 수행합니다. 폐 기능이 정상적이면 피부 또한 더 나은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아 더욱 젊고 활력 넘치며 탄력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폐 기능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고 건강을 해치면 피부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피부 표면에 자라는 털이 병적으로 변하고 점차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3. 미량 영양소 결핍. 채모의 성장과 발달은 비타민 B, 엽산 및 기타 미량 원소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미량 원소가 과도하게 부족하면 모발의 성장과 색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내의 미량 원소가 장기간 부족하면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해 모발이 가늘어지고 건조해지며 새치가 생기고 탈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장기간 흡연. 남성에게 흡연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적 예절입니다. 피곤할 때 담배를 피우면 신경이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 속에 많은 양의 니코틴과 기타 자극 물질이 공기를 통해 비강으로 들어갑니다. 코털은 이러한 유해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비점막과 코털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물질과 자극물질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비강 내 멜라닌이 점차 감소하여 흰 코털이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흡연을 하거나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환경 중의 먼지와 미세 입자가 호흡기 점막과 코털을 자극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털이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알림. 남성들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하세요.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 젊은이들의 흔한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수면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와 조직, 그리고 내부 장기 세포의 자가 회복을 방해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남성은 여성보다 노화가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정신적 피로를 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으세요. 남성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사회적, 직장적 압력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며 이는 과도한 감정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억압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음가짐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동을 우선시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며 면역 조직과 간의 혈액 공급을 촉진하여 자가 회복 및 조절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근육 활력이 더 강해 더 남성적으로 보인다.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팁. 일상생활 속 건강 관리 팁과 유용한 정보들을 촉망라한 가이드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생활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 꿀팁을 만나보세요. 치약의 현명한 활용. 작은 피부 상처, 화상 또는 대인 상처에 소량의 치약을 바르면 출혈을 즉시 멈추고 통증을 완화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문 방충망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똑똑한 방법. 세탁세제와 남은 담배꽁초를 물에 넣고 녹인 후 그 용액으로 유리창과 방충망을 닦으세요. 효과가 꽤 좋습니다. 새우를 그릇에 담고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어 손으로 잠시 버무린 후 물에 담갔다가 다시 물로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우볶음이 수정처럼 투명하고 부드러우며 맛있어집니다. 만두피 만드는 팁. 밀가루 450g에 달걀 인자 6개를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만두 속 단백질이 응고되어 조리 후 빨리 줄어들고 수분 흡수도 빨라지며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남은 찻잎을 며칠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식물의 뿌리에 주면 식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남은 찻잎을 말려서 변기나 도랑에서 태우면 악취를 제거하고 모기와 파리를 쫓을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 팁. 그릇에 계란을 깨뜨려 넣고 따뜻한 물을 약간 넣어 잘 저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이 혼합물을 붓고 계란을 튀겨주세요. 튀기는 동안 팬에 와인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계란이 더욱 부드럽고 맛있게 익습니다. 13가지 향신료를 잘 활용하세요. 고기를 끓일 때 말린 귤 껍질을 넣으면 풍부한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을 때는 당귀 뿌리를 넣어 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높이세요. 수제 소시지를 만들 때는 계피를 넣어 맛을 더하고 고기와 닭고기를 훈제할 때는 정향을 넣어 잊을 수 없는 풍미를 더하세요. 채소를 요리할 때 국물을 걸쭉하게 하기 위해 물밤 전분을 약간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맛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분에 함유된 글루타티온 덕분에 비타민 손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국물은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채소를 삶으면 비타민 대부분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청경채를 볶으면 비타민C의 70%가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흰 양말이 노랗게 변색되면 세탁세제물에 30분 동안 담가둔 후 세탁하세요. 고기 요리를 할 때 와인을 넣은 후 식초를 약간 넣으면 요리의 향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콩나물과 같은 채식 요리를 할 때 식초를 약간 넣으면 맛과 영양가가 모두 향상되는데 식초는 비타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빵으로 옷의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옷에 기름때가 묻으면 갓 구운 흰빵으로 살살 문지르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무나 대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남은 찻잎으로 닦으면 더 윤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찻잎을 말려서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습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말린 찻잎을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베개가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만두가 다 익으면 먼저 체에 걸러 물기를 빼고 따뜻한 물에 헹궈 접시에 담으세요. 이렇게 하면 만두가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새우볶음 요리 팁. 신선한 새우를 볶기 전에 계피를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볶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채소는 가능한 한 바로 조리하여 섭취하고 장시간 보온하거나 반복적으로 데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채소 줄기가 더 쉽게 익도록 볶은 후 물을 약간 넣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일 수 있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 뜨거운 물에 넣기 전에 잠시 찬물에 담가두면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팁. 일상생활 속 건강 관리 팁과 유용한 정보들을 총망라한 가이드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생활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생선 요리나 식초가 필요한 다른 요리를 할 때는 요리가 거의 다 완성될 때쯤 식초를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초의 풍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넣으면 요리하는 동안 식초가 증발하여 풍미가 크게 떨어집니다. 배는 햇볕으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과도한 햇볕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50견의 헤어드라이어 치료법. 적절한 거리를 두고 헤어드라이어로 어깨에 뜨거운 바람을 약 10분씩 하루 2번 쐬어주세요. 3주 안에 나을 것입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어깨에 약용 와인을 바르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차는 설탕이나 사탕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차는 수분을 쉽게 흡수하는 반면 설탕과 사탕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관하면 차가 곰팡이가 피거나 수분 흡수로 인해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청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새로 산 청바지를 진한 소금물에 12시간 동안 담근 후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이후 세탁 시 색바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를 이용한 만성 후두염 치료법. 수세미를 즙을 내거나 수세미 줄기를 잘라 즙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합니다. 즙을 그릇에 담아 쪄낸 후 설탕을 약간 넣어 마십니다. 이는 만성 후두염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변기 세정제를 배수구 청소용으로 사용하세요. 며칠에 한 번씩 적당량의 변기 세정제를 변기에 붓고 변기 뚜껑을 닫아 잠시 두었다가 물로 헹궈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과일과 채소 세척. 과일과 채소를 먹기 전에 소금물에 20에서 30분간 담가두면 표면에 묻은 농약 잔류물이나 기생충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특정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신체의 결합 조직과 관절에 유익합니다. 양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량 원소인 셀레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더 많이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쇠 냄비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기발한 방법. 시간이 지나면서 웍에 기름때가 쌓이면 제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냄비에 물과 함께 신선한 대 껍질을 넣고 잠시 끓이면 기름때가 쉽게 제거됩니다. 공복에 감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을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량이 많아 감이 덩어리로 뭉쳐 감시가 생겨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추 껍질 벗기는 방법. 말린 대추를 물에 3시간 동안 담근 후 냄비에 넣고 삶습니다. 대추가 충분히 불어나면 꺼내서 껍질을 벗기세요.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진주 감별 요령. 진주를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반짝이는 진주일수록 품질이 좋습니다. 진주 표면의 청결도와 색상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진주가 크고 둥글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우유에 재운 생선은 특히 맛있습니다. 손질한 생선을 우유에 재운 후 밀가루를 묻혀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아주 훌륭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석 수집 및 관리 요령. 충돌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고온 및 산성 또는 알칼리성 용액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보석이 빠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보석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착용 후 즉시 빼서 세척하십시오. 가전제품 틈새의 먼지를 영리하게 제거하세요. 가전제품 틈새에는 먼지가 자주 쌓이는데 천으로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낡은 붓을 이용하면 틈새의 먼지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차와 함께 삶지 마세요. 차에는 알칼로이드와 여러 산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달걀의 철분과 결합하여 위를 자극하고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합니다. 매니큐어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 식초에 적신 화장솜으로 손톱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식초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매니큐어를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매니큐어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채소를 요리할 때 국물을 걸쭉하게 하기 위해 물밤 전분을 약간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채소의 맛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분에 함유된 글루타티온 덕분에 비타민 손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팁.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팁과 유용한 정보들을 총망라한 가이드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생활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면도할 때 남성들은 비누 대신 치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약에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거품이 나고 향긋한 냄새가 나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손에 크림을 얇게 바르십시오. 그림을 그린 후에는 물감이 묻은 피부에 크림을 바르고 마른 천으로 닦아낸 다음 비누로 씻어 물감을 제거하십시오. 두부는 보통 짠맛이 납니다. 두부를 요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10분 이상 담가두면 짠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는 식감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두부는 성질이 약간 차갑습니다. 위장이 차가운 사람은 두부를 섭취한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두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설사, 복부팽만, 비장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도 두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피부 세정 효과도 있습니다. 샤워할 때 비누 대신 치약을 사용하여 몸을 문지르면 효과적인 세정은 물론 샤워 후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땀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요리할 때는 먼저 양념의 재료를 재워두세요. 전자레인지 조리는 빠르기 때문에 재료가 충분히 재워지지 않으면 양념이 잘 배어들지 않아 양파, 생강, 마늘의 향미 증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방법. 아이브라이트나 캐모마일 오일을 물에 적신 후 수건을 물에 적셔 눈에 10에서 15분간 올려두면 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마 갈라짐 방지 팁. 새 도마를 구입한 후 양면과 가장자리에 식용유를 바르세요. 기름이 마르면 다시 한 번 더 바르세요. 이 과정을 3-4번 반복합니다. 기름이 완전히 마르면 사용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마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나 수프를 만들 때 수프가 너무 짜면 깨끗이 씻은 감자를 반으로 잘라 수프에 넣고 몇 분간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수프의 짠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포도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약을 물 대신 포도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변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땀띠가 쉽게 생깁니다. 땀띠가 난 부위를 따뜻한 물로 씻고 치약을 바르면 땀띠가 금방 사라집니다. 실내 화장실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불쾌한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기에 식초 1컵 정도를 넣어두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효과는 6에서 7일 정도 지속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식초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묵은 쌀을 사용하여 밥을 지을 경우 쌀을 씻은 후 밥을 짓는 물에 맥주를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밥이 새 밥처럼 달콤하고 윤기가 나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편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손목까지 물에 잠기도록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온도가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추가하세요. 30분 후에는 통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두를 삶을 때 만두피와 소에 있는 수용성 영양소의 대부분은 국물에 녹아 없어지지만 열에 의해 소량은 손실됩니다. 따라서 만두를 먹을 때는 국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물에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 몇 개 또는 식초 몇 방울을 넣으면 접시와 기타 식기류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수를 연화시키고 도자기의 광택을 더욱 좋게 해줍니다. 피부에 작은 찰과상이 생기면 국소적으로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처에 치약을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치약은 통증 완화, 지혈, 붓기 감소 효과뿐 아니라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타는 것을 방지하는 팁. 고기를 구울 때 오븐 안에 물이 담긴 용기를 넣어두세요. 오븐 온도가 올라가면서 용기 안에 물이 수증기로 변해 고기가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갈치 손질 요령. 갈치는 비린내가 강하고 기름기가 많아 물로만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갈치를 먼저 알칼리수에 담근 후 물로 씻으면 쉽게 손질되고 비린내도 제거됩니다. 겨자물로 발을 씻으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발을 담글 욕조에 겨자 가루 80g을 넣고 물 반 대야를 부은 다음 잘 저어주세요. 센 불에 끓여서 살짝 식힌 후 발을 씻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면 하루 만에 혈압이 떨어질 것입니다. 돼지갈비를 요리할 때 식초를 약간 넣으면 칼슘, 인, 철과 같은 미네랄이 용해되어 흡수가 용이해지고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또한 식초는 음식 속 비타민의 파괴를 막아줍니다. 마늘 껍질 쉽게 벗기는 방법. 마늘을 따뜻한 물에 3에서 5분간 담근 후 손으로 문지르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마늘을 벗겨야 할 경우 도마 위에 마늘을 펼쳐놓고 칼로 살살 두드려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